예, 문학과 인간 6주 2차 시 공부합시다. 6주 차는 소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일단 소설이란 무엇인가 개념을 정리하고 소설의 주요 특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지난 1차 시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설에 대해서도 논자에 따라서 여러 이제 어떤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야기를 가진 소설이란 이야기를 가진 혹은 이야기로 이루어진 문학이다라고 하는 점은 가장 핵심적인 소설의 어떤 개념을 구성하는 특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 이제 그 가장 적절한 좋은 예로 그 천일야화의 세헤라자드 이야기를 했지요.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학, 시, 소설은 근대의 소산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뭐 길거리에 떠도는 변변치 못한 이야기로 뭐 철학이라든가 여타 학문에 비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데 문의 미학, 문학 그 대학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 전남대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국문과에서 국어국문학과에서 이 문학과 인간이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국문과 이제 국문과에서도 그렇고 영문과도 그렇고 이제 이를테면 인문학부에서는 각 과마다 그러니까 어문계열에서는 뭐 프랑스 어문학이라든가 이렇게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 뭐 영미 이렇게 또 그 각각의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런데 뭐 그 얘기는 뭐 그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1차 시에 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6주 문학과 인간 6주 2차 시입니다. 노벨 그다음에 픽션 그러니까 소설을 이제 가르칠 때 영어권에서는 노벨 혹은 픽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노벨이라고 했을 때는 노벨라에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인간에 대한 새로움의 탐구요 그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노벨. 그다음에 이제 특히 미국에서 픽션이라고 했을 때 허구, 꾸며낸 이야기. 그러니까 상상적인 세계를 허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설을 정리를 하면 현실이나 인간의 삶을 이야기로 꾸며서 만든 문학의 한 갈래다 이런 얘기입니다. 꾸며진 이야기를 통해서 소설은 삶의 성격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인간에 대한 이해나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독자에게 전달해 준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사시와 로망스 가 이제 서사시와 로망스로부터 이제 또 소설이 로망스는 이제 영웅의 서사죠. 근데 하여튼 서사시와 로망스로부터 이제 노벨라로 이어지는데 서사시와 로망스가 매우 밀접한 이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아니 서사시도 영웅 서사고요. 자,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와 일리아드는 이제 서구 문학에서 최초 서사시로 평가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대 소설의 앞부분에 놓이는 앞부분에 놓이는 그런 작품이 드포의 로빈슨 크루소다. 그런데 바로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어와 드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통해서 이를테면 서사시와 근대 소설의
주연 특질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이를테면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죠. 역경을 이제 이겨내고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근데 로빈슨 크루소는 집을 떠나서 선원이 되려고 바다를 향하는, 이렇게 한 주인공은 집을 향해서 오고 다른 주인공은 집에서 뛰쳐나와 드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근대 서사를 대표하는 양식은 서사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니까 소설이고, 그러니까 소설은 근대인 곧 개인의 발견, 개인의 발견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이게 좀 추상적이니까 개인의 발견.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중세 그 신 중심의 어떤 질서 세계관 속에서는 그야말로 신이 우주의 중심이다. 인간 삶의 중심 역시 신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개개인의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삶이 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따 지나면 이야기할 것인데, 이를테면 우리 고전 문학에서도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 개인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 문학의 매우 중요한 특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문학에서 고전 문학과 근대 문학을 가르는 기점을 1894년 뭐 그 정도로 해요. 갑오 개혁이 1894년에 일어났나요? 예. 그런데 하여튼 그 이전에 만들어진 문학을 이제 고전 문학이라고 하고 그 이후를 근대 문학이라고 하자라고 대강 이렇게 합의가 돼 있어요. 한국 문학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춘향전이라든가 이런 뭐 춘향전, 뭐 흥부전, 심청전 이런 이제 설화로부터 판소리계, 그다음에 또 소설로 이제 문자로 정착된 이런 어떤 그 고전 소설들을 보면 특징이 뭔가, 이를테면 뭐 약간의 이제 뭐 이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심청이나 춘향이나 흥부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개인이라기보다는, 근대적 개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율성을 지닌 개인이라기보다는 춘향 같으면은 어떤 여인의 정절을 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죠. 심청 같은 경우도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그 칭송받는, 그것이 마땅한 하나의 윤리고 규범이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뭐 정서나 이념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 춘향은 어떤 여인의 정절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그 심청은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효를 또 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지, 개개인의 어떤 그 상황과 마주해서 고뇌하고 갈등하는 그런 어떤 인물, 근대적 어떤 인물은 아니죠. 물론 이제 춘향도 갈등은 하죠. 심청은 그 인당수에 자신의 몸을 던질 때 오직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만 사로잡혀 있던 거죠. 물론 이제 홀로 된 아버지를 누가 모실 것인가 뭐 걱정을 했지만, 자신에 대한 갈등은 춘향전에 비해서는 훨씬 좀 덜 드러나고 있고, 춘향 역시 뭐 여러 가지 갈등을 하긴 하지만 음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어떤 갈등이나 고뇌의 그 어떤 차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맥락이 많이 다르죠. 자, 바로 그런 것이 그 어떤 지금 근대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발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소설은 바로 그런 근대의 소산이고 근대적 생산 그 어떤 문학 양식이다.
하는 것을 지난 차시에 6주 1차 시에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만들어진 사회적 특성을 정리 한번 했었죠. 경제적으로는 어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체제, 제도를 이야기하죠. 정치적으로는 공화주의, 사회적으로는 어떤 개인주의, 이런 어떤 이 이념이 이제 이념과 어떤 그 사회의 크나큰 어떤 흐름이 형성이 되면서 소설이라고 하는 근대 문학 장르의 탄생에 중요한 영향을 그 환경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까지를 지난번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소개를 하다 말았던 게 루카치의 그 총체성의 그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루카치 소설의 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번역된 건데, 이게 이제 그 소설과 관련된 루카치의 중요한 어떤 개념들이 잘 이제 설명되고 있는 책이죠. 루카치는 헝가리 출신의,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게오르그 루카치 1885년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의 상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1971년에 생을 마쳤군요. 그래서 20세기 유럽의 대표적인 문의 이론가이자 사상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의 이론, 하여튼 리얼리즘을 위시한 미학 이론에 관한 수많은 글을 저술했고, 예, 그래서 이 소설의 이론, 루카치의 이 소설의 이론은 게오르그 루카치의 긴 그 지적 편력 속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루카치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그 설명하는 하나 이론적 틀에서 그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루카치.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총체성의 개념. 다시 자, 그리스 정신의, 이것도 이제 문의 부흥, 즉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설명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하여튼 그리스 정신의 원환, 그러니까 보름달 같은 만월 꽉 차 있는 그런 원한적 완결성, 그 전제로서 총체성. 자, 그러니까 루카치는 그리스인들이야말로 형이상학적 삶을 누렸다. 그리스 문화야말로 하나의 완결된 세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세계는 이제 19세기를 이야기하죠. 19세기, 20세기, 예, 루카치가 살던 그런 그 시대, 19세기, 20세기, 20세기의 세계는 그리스 세계보다는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진 거죠.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생산 양식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인간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풍부해지기도 하고 더 복잡해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와 같은 어떤 그 교회의 가르침 하나만, 그러니까 창공에 이제 별이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큰 하나의 별이 있어요. 그건 교회의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어두운 길을 갈 때, 밤길을 갈 때 그 별을만 보고 가면 가고자 하는 길에 이룰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제 근대적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어찌 보면 신을 잃어버린, 그렇죠? 그 신을 중심에 놓은 그런 세계적 질서로부터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로 변화된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야말로 하나의 완결된 세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세계는 그리스 세계보다 훨씬 더 풍부해졌고, 이러한 풍부함은 그리스적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긍정적 의미, 즉 총체성을 사라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다시 루카치에 의하면 빛과 별은 완결된 원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고 있나요? 그러므로 영혼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미 속에 완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더 설명을 부연하면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계와 자아가 일치되어 있던 시기, 그런 걸 이제 하나의 총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것의 원본은 그리스인의 삶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즉 원한적이다. 신과 자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성을 갖고 있는데 사람의 행동은 곧 그 본질과 같다. 신과 사람은 하나의 끈으로 이어졌다. 신과 인간의 완벽한 합동을 꿈꾸는 서사시적 세계의 신비주의에서 다른 신비주의나 신비사상과는 조금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다른 신비주의가 끊임없는 수행과 고찰을 겪어서 신과 일치를 하려고 하는 반면에 서사시적 신비주의는 사람의 행동이 곧 본질이고 본질은 신이 정한 운명 그 자체다. 하여튼 이런 루카치의 설명이 좀 어려우면 이것만 이제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던 세계와 자아가 일치되어 있던 것, 이걸 원한적이다, 원환적이다, 총체적으로 총체성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는 이 총체적 원한성을 지니고 있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의 철학자이자 또 모든 사람이 각각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적 목표의 소유자였다. 이때는 그러니까 행복한 현재 지도를 그리는 일 외에는 더 깊은 철학의 과정이 있을 수 없었다. 왜? 철학의 원초적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있었던 시기가 똑같이 보기에는 행복한 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시대가? 이제 그리스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사실은 또 그 신 중심이, 그 신이 인간의 어떤 정신 세계에서 신이 그 중심에 있던 시대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명은 신에게서 부여받고, 인간은 그래서 미래에 대해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상황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일 외에는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이 시대의 영웅서사시의 목적도, 그러니까 소설에서의 주인공이 좌절을 좌절하고 비극을 맞이하는 것과는 달리 영웅서사시의 주인공 그야말로 영웅 그 자체죠. 주인공은 신이 정한 운명대로 시작하고 행동하고 끝나고, 주인공의 앞에 닥쳐오는 시련에 절대적으로 승리하고 결국 신이 정한 결말로, 그리스의 영웅서사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화를 보면. 그래서 영웅서사시의 시련과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영웅을 조금 더 영웅답게 하는 요소일 뿐이죠. 소설의 목적은 그래서 결국은 신을 더욱 절대적이게 하는 데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터넷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널리 알려진 루카치의 말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하늘,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에 그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를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런 시대가 이제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카치는 예술은 삶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취한다. 소설은 현대의 문제적 개인이, 또 이제 소설과 관련해서 루카치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굉장히 또 잘 알려져 있는 게 이겁니다. 소설은 뭐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문제적 개인이, 어떤, 그러니까 삶과 세계에 있어서 부조리와 모순을 인식하고 있는 어떤 개인이, 그 말입니다. 문제적 개인이라고는 사고 뭉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음, 문제적 개인이, 즉 주인공이 본래의 정신적 고향과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나서는 동경과 모험에 가득 찬 자기 인식애로의 여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형식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소설에 대한 정의, 루카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적 개인이야말로 루카치의 기본 개념입니다. 소설에 있어서. 근데 이건 우리가, 그러니까 루카치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란 무엇인가 해서 그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이제 몇 가지 개념만 여러분이 이해해도 일단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리스 정신의 원한적 완결성이 뭔가 하는 거, 총체성이 뭔가 하는 거 설명했죠.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계와 자아가 일치되어 있던 그런 어떤 그런 시대, 예, 그런 시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철학자고 모든 사람이 각각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적 목표의 소유자였다. 뭐 이런 거, 이런 시기, 이런 사상이 있었던 시기가 행복한 시대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 그래서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루카치는 어, 소설을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또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설에 대해서 그 문제적 개인이 본래 정신적 고향과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나서는 동경과 모험에 가득 찬 자기 인식애로의 여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뭐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카에 따르면 소설은 내면성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를 알아보려는 모험의 형식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 길을 나서는 영혼의 이야기이면서 모험을 통해 자신을 시험하고 또 자신을 견디어내면서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발견하려는 그런 영혼의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을 설명 이렇게 안내해 주니까 좀 답답하죠? 조금. 네. 그런데 일단 좀 더 볼게요. 음, 그 다음에 그 좀 너무 지나치게 이론적인 것은 조금 그 정도로만 해야 되겠어요. 쭉 넘어가면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을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서구에서 이제 근대 소설의 효시는 시작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서구에서는 데카메론을 이제 근대 소설의 맨 앞자리에 놓이는 작품으로 봅니다. 데카메론에서 보카치오는 이탈리아의 작가입니다. 명료하고 직설적인 문체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어, 이게 이제 근대적 인간이죠.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근데 그걸 인정하는 당대 인간성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또 그런 어떤 세속성, 속물됨에 대해서 또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음, 데카메론에서 운명과 맞서 싸우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또 배우고 나그 운명을 개척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이제 형상화하고 있죠. 선과 운명이라고 하는 이 뚜렷한 이원론은 르네상스적 감성과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데카메론은 이제 이게 그 보카치오가 살았던 시기가 14세기 초에서 중엽이잖아요. 중엽. 14세기 뭐 중엽에 활발하게 이제 그 중엽에서 말까지 14세기를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이때가 어떤 시기입니까? 그 유럽에서 이제 몽골이 저쪽에 그 카파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 진출이라고 하는 게 침략 전쟁이죠. 그래서 동서를 잇는 이런 대제국을, 침략 전쟁을 통해서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의 풍토병의 었던 패스트를 이제 감염돼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유럽에 이 패스트를 옮기게 되고, 그래서 한 4년 정도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절멸 상태에 빠져버리는 대공포와 혼란을, 비극을 또
가져오게 했잖아요.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이탈리아의 조반니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소설을 씁니다. 이를테면 페스트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거리 곳곳 시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한 피렌체를 이제 공간으로 이 소설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7명의 부인과 3명의 청년이 이제 이 페스트를 피해서 이제 피신해 있다가 한 성당으로 이제 수도원으로 이렇게 우연히 다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자꾸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날씨가 좀 추워져서 그런 갑자기. 문학가인간 6주 2차 시 내가 이 숲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 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방학 중에 가급적 15주차까지 수업 영상을 부지런히 내가 만들겠다고 그 1차 시 OT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12일인데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우세종의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 변이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4만 5천 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2월 12일자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인데 하여튼 이 데카메론도 바로 그런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그런 폐허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7명의 부인과 3명의 청년이 한 성당에서 우연히 만나고 이들은 대참사를 피해서 피렌체 교회 피에졸레 언덕에 있는 큰 별장으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주간 머물러요. 10명이죠. 7명의 이제 귀부인과 3명의 청년이.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이 큰 별장에서 피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좀 무료하잖아요. 하루 24시간을 달리 할 게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순환일인 금요일과 휴식을 취하기로 한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열흘 동안에 예, 10사람이 예, 각자 하루에 한 편씩 돌아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데카메론 그 제목. 그러니까 데카메론은 그리스어로 10일 동안의 이야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일 동안에 10일 동안에 10명이 이야기했으니까 100편의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이런 이제 이런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 게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서구에서 근대 소설의 효시 맨 처음으로 보고 있는 자 데카메론에는 그야말로 다양한 계층의 지금 이제 서구에서 근대 소설의 효시로 보고 있는 이탈리아의 작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소설의 주연 어떤 특징이 무엇인가,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또 한번 점검해 보고 있는, 확인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데카메론에는 다양한 계층의 온갖 인물 군상에 등장합니다. 왕, 왕자, 공주, 장관, 기사, 지주, 수녀, 수도원장, 수녀, 수도사.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그 이전에 서사시라든가 로망스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여관 주인, 뭐 심부름꾼, 농부, 노예, 하인, 불안당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지요. 근대 소설에 와서야 바로 이렇게 이렇게 각각의 등장인물들은 그 성격만큼이나 처한 상황도 제각각이고 귀족과 상인 계급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 데카메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들은 성직자와 여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시대상과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작품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욕망에 충실을 해요. 이것이 그 이전의 서사 양식과 근대 소설의 좀 다른 특징이죠. 아까 내가 그 한국 고전 문학에서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은 경우 심청과 춘향이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나요? 아니죠.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제하고 어떤 정절을 지켜야 하고, 그다음에 그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절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자신의 목숨은 그야말로 토개같이 버려서라도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지극한 효성, 음, 효. 그래서 또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인동수에 몸을 던졌는데 용왕이 그 갸륵하게 여겨서, 기특하게 여겨서 왕비로 삼고, 또 이렇게 뭐 이제 육지로 나가고 그랬던가요? 바로 그런 거. 그런 이제 그런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가볍게 이렇게 던짐으로써 뭐 절개라든가 효라든가 이런 어떤 그 당대의 어떤 그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또 보상을, 큰 보상으로, 춘향도 보상을 얻죠. 그 몽룡이 이제 암행어사로 내려와서 변학도를 벌하고 또 춘향을 자신의 아내로 만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 예. 어쨌든 뭐 그렇게 일단 일정하게는 보상을 받죠. 어쨌든. 그런데 다시, 그런 인물들은 자신의 욕망을 억제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이 보카치오 13세기, 14세기죠? 14세기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의 인물들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당시의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분위기, 그러니까 근대적 그 근대 초기에 그런 인물들의 그 어떤 개인의 발견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데카메론의 이야기가 사실은 뭐 그 새롭게 창작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그 사회에서 되면 널리 유포되던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은화한 거죠. 데카메론이 구성을 해서. 예. 보카치오는 당시 이탈리아와 13세기 이탈리아 중부지방에서 떠돌던 그런 이야기에다가 자신이 다른 작품에 선보인 이야기를 덧붙여 데카메론의 기본 골격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카메론의 이야기는 허구라기보다는 사실에, 그러니까 사실의 기반은 허구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조선 전기에 15세기입니다. 여기는 김시습이 지은 한문 소설집 금오신화를 전기체 소설의 효시로 봅니다. 효시가 시작이다 이 말이죠. 금오신화의 소설적 특성은 뭡니까? 주인공이 한결같이 지혜자 가인적 인물이다. 지혜자, 재능도 뛰어나고 또 이제 외모도 출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 문장 표현이 한문, 문언문, 사물을 극히 미화시켜 표현했다. 셋째,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신비로운 내용을 그리고 있더라. 이게 이제 중국 소설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금오신화를. 김시습이 이제 이때는 뭐 청나라입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들 작품 세계는 이제 인간성을 긍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질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제도, 인습, 전쟁, 인간의 운명 등과 대결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어떤 그 문학사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조신몽 설화, 조신꿈, 조신설화가 그 어, 구운몽에, 석보 김만중이 쓴 구운몽의 근원설화로 여러분 알려져 있어요. 조신몽, 조신몽. 그 구운몽은 성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몽중몽이죠. 꿈속에서 그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망을, 세속적인 욕망을 꿈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죠. 많은 여인과 그다음에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그것도 지겹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스승의 또 그 어떤 가르침의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뭐 그 현실의 세계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인생 무상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속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참된 진리의 세계를 깨달았다. 이게 이제 그 김반중의 구운몽이고, 그것을 근원설하는 조신몽,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신몽, 조신설화, 조신이라고 하는 승려가 저기 이제 그 강릉 태수 김흔의 딸이 요즘으로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강릉시장의 딸, 강릉시장 김흔의 딸이 아리따운 여인이 이 조신이라고 하는 젊은 승려가 머물고 있는 강원도 어디쯤이겠죠? 그 절에 사찰에 이제 불공을 들여 오는데, 그걸 몰래 연모하다가, 그 여인을 연모하다가, 근데 그 여인은 이제 그 단대로 시집을 가게 되고, 그래서 절에 발길을 끊으니까 부처상 앞에서 슬픔에 잠겨 있다가 깜빡 잠을 자고 잠이 들고, 그것도 몽중몽이죠. 근데 꿈속에서 그렇게 이제 그리던, 잊지 못하던 여인이 찾아와서 음, 내 스님을 나도 사랑했노라 라고 해서 이제 좋다고 둘이 에, 좋다고 이 말이 좀 비웃는 건 아니고요. 그건 좋은 거죠. 그 서로 연모했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제 조신의 고향에 가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 아이를 셋인가 낳았다고 그랬죠. 조신몽을 보면. 근데 이제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매우 가난해져서 유리걸식 아이들을 앞세워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일단 동냥을 해서 살아가는, 구걸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처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은 또 굶어 죽어서 땅에 묻고, 또 어린 딸아이는 어느 마을에 그 이제 구걸을 하러 가다가 개한테 물려서 또 피를 흘리고, 그래서 결국은 가족이 흩어지고, 바로 이런 어떤 세속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몽보다는 훨씬 더 비참해요. 조신몽은 어쨌든 그런 조신사를 다시 한국 소설의 이제 하나의 발달 과정을 볼 때, 조신설화에서 최초원의 설화를 거쳐서 국선생전, 이건 이제 고려시대에 이르러 소설의 단계에 접근했다. 그런데 비로소 이 조선 전기에, 한국의 경우는 조선 전기에 이 김시습이 지은 한문 소설집입니다. 금오신화에 이르러서 소설이라고 하는 어떤 문학 양식을 확립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초 허균의 홍길동전. 아까 내가 그 김시습의 15세기 청나라,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조선 전기는 아닌 것 같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17세기에 일어났던 거니까, 예. 17세기죠. 허균이 그 인조, 그러니까 선조가 있고 광해군이 있고 이제 인조 반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 허균은 광해군 시대, 광해군, 그다음에 인조, 광해군에 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허균은 허난설한 누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청나라 15세기에 청나라는 아니죠. 17세기에. 자, 어쨌든 한국의 이제 그 소설이라고 하는 문학 양식의 어떤 전개 흐름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서구에서는 이탈리아의 그 보카초의 데카메론을 근대 소설의 효시로 본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내용과 어떤 특징인가 봤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15세기에 김시습이 지은 한문 소설집 금오신화를 소설의 어떤 그 형식을 갖춘 그런 이제 문학으로 보고, 17세기 초균의 홍길동전의 경우에는 이제 최초의 국문 소설, 이제 우리말로 쓰여진 거. 우리 그 문자는 훈민정음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15세기 중엽이죠. 세종임금 때 집현전 학들과 함께, 그러니까 1443년에 만들고, 3년 동안에 이제 또 이렇게 그 가다듬어서 1446년에 반포했잖아요. 15세기 중엽에. 그래서 17세기 정도 오면은 이제 국문이 그 이제 여인들이라든가 하층민을 중심으로 국문을 익히게 되죠. 허균의 홍길동전이 최초의 국문 소설로 이제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허균의 홍길동전을 보면요, 자, 금오신화의 아까
작품 세계를 봤잖아요. 인간성을 긍정하고 현실 속에서 제도, 인습, 전쟁, 인간의 운명 등과 강렬히 대결하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허균의 홍길동전의 내용과 주제의식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죠. 홍길동전에서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서자와, 그러니까 어떤 신분제도죠. 신분제도와 탐관오리의 어떤 징벌, 이런 게 같이 있는 주제인데, 결국은 허용호재, 아비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죠. 왜냐하면 홍길동전은 그 서자니까, 그 자신의 아버지 홍판서가 자신의 집에 이제 처녀인 여성을 이렇게 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길동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고, 그다음에 신분이 낮고 자신의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판서라고 부르잖아요. 판서님, 대감마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그런 적서차별, 신분제도의 철폐를, 그 모순을 주장했던 게 17세기 허균의 홍길동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북탐관오리의 어떤 부패, 그다음에 부정, 무능함, 이런 걸 비판했죠. 그러니까 허균의 홍길동전의 위대함은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 문학의 몇 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어떤 권력에 대한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에 대한 비판 정신. 이걸 이분의 최초의 국문 소설에서 그런 정신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15세기 초, 아까 김시습의 한문 소설집 금오신화에서의 어떤 내용들 보면 현실 중심이죠. 인간 중심. 그러니까 한국 문학의 주도 특징 같은 게 인간 중심이고 현실 중심이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부정한 어떤 권력과 무능하고 부패한 그런 관료, 제도, 이런 그 구조에 대한 비판 정신이 우리 한국 문학의 초기부터 발생사적인 그런 맨 앞자리에 있는 작품으로부터 쭉 면면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의 문학적 유산입니다. 이광수의 무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 이렇게 우리가 한국 문학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광수의 무정은, 이광수는 이제 소위 개화기로 일컫는 근대 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를 뺏겨버렸고, 그 무정은 이제 연애 소설입니다. 사실은 이광수가 보기에 조선이 왜 망했느냐, 이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그 봉건적 인습을 탈피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화 계몽 사상. 그래서 개화 계몽 사상, 교육을 통해서 개화 계몽 사상을 이제 널리 받아들이고 근대적 어떤 그런 어떤 세계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도 무정에서 강조하고 있고, 이광수 소설이 계속 강조하고 있던 것은 자유연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풍습의 타파, 이게 낡은 인습이다. 그래서 이광수가 무정에서 이야기한 것은 근대 개화 사상인데, 그 핵심은 좋은 풍습의 타파, 그리고 자유연애 사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광수 무정 이후에 많은 소설들이 바로 그런 어떤 주제의 아류, 한국의 그 TV 드라마를 보면, 뭐 대기업의, 그러니까 재벌의 피가 섞인, 뭐 하여튼 뭐 실장님, 회장님, 하여튼 그 재벌 2세, 3세, 그리고 이제 거기 그다음에 이제 신분이 뭐 어떤 훨씬 낮은 그냥 평민, 근데 자존심도 일정하게 있고, 또 뭐 어떤 외모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드라마에서 보면 뭐 외모도 출중하고, 그다음에 좀 지적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어, 그런 이제 여인과 자신의 신분을 대체로 이제 감추고 있는 그런 뭐 재벌가의 준수한 그런 어, 청년 남성과의 어떤 로맨스, 그다음에 뭐 또 대체로 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뭡니까? 출생의 비밀, 이런 것이 어느 드라마에서 이제 인기를 모으면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그 비슷한 게 아류가 계속 나오죠. 좀 지겨울 정도로. 그런 것처럼 이광수의 무정이 이제 신문에 연재되고 그랬었는데, 엄청나게 이제 소비가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겠어요?
그 좋은 풍습 타파, 자유연애 사상을 설파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내밀하게 갖고 있던 하나의 개인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 개인의 욕망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무정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이광수의 무정은 이광수의 작가로서의 필명을 단박에 이렇게 세계, 뭐 세계라기보다는 조선에, 그러니까 그 널리 알려진 뭐 그런 출세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은 그 이후의 작품들, 이광수의 그 이후의 작품도 그렇고 다른 작가들의 다른 작품들이, 소설들이 대체로 이광수의 무정을 따라서 자유인의 사상을 설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국권을 상실했던 시기에 국권의 회복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외면했죠. 외면하고 좋은 풍습의 타파라든가 이런 문화적 삶의 어떤 삶의 개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으로 나를 잃은 백성들이 나를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외면하고 풍속의 개량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광수의 무정과 무정 이후의 작품은 보잘것이 없는 겁니다. 이광수의 무정을 따라했던 다른 작품들도 보잘것이 없게 돼버리고 많은 거죠. 자, 그런 이제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죠. 한 3, 4분 정도만. 지금 소설은 무엇인가, 소설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주 2차 시죠. 자, 고전 소설과 근대 소설 사이, 개화 개몽 시대의 새로운 글쓰기로서의 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남대학교 국문과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주로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쓰고 글을 가르치고 있죠, 문학을.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현대문학 전공이고 특히 이제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내가 이제 특히 영미의 문학, 뭐 프랑스의 문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작품을 많이 읽고 관련된 글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많이 공부한 게, 국문과에서 공부를 한 거니까, 국문과 박사관에서 공부를 한 거니까 한국 문학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문과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영문학의 어떤 텍스트를 중심으로 문학이란 무엇인가,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많이 설명하겠죠. 프랑스 문학을 공부한 선생은 더 그럴 거고, 프랑스 문학을 더 많이 이제 예를 들면서 문학 내지 시나 소설을 설명할 것이고, 그러겠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문학과 인간은 이제 국문과에서 개설했고, 나 역시 국문과에서 학위를 받았고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문학을 조금 더 사실 우리가 문학과 인간에서 한국 문학 텍스트에만 한정하지 않고 세계 명작이라고 꼽을 만한 몇 개의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이란 무엇인가, 작가란 무엇인가, 지식인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어떤 이건 뭐 공부해도 여러분 괜찮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 하여튼 소설은 무엇인가 6주 2차씩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경우에서 고전 소설과 근대 소설 사이, 이게 이제 그 1894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나누면 이제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 이후를 현대문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전 소설, 고전 문학, 근대 문학, 현대 문학. 그런데 근대와 현대를 같이 합쳐서 그냥 현대문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경우에 고전 소설과 근대 소설 사이, 그다음에 개화 개몽 시대의 새로운 글쓰기로서의 문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봅시다. 이 개화 개몽 시대, 이게 이제 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떨어지는 그런 시기를 개화 개몽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는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어떤 시기죠. 나라를, 다른 나라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를 뺏겨버리고 이 조선적인 것이 절멸의 상태로 빠져버린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중국이라고는 엄청나게 큰, 중국도 있고 뭐 몽골도 있고 하여튼 북방 민족들은 영토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제 영토도 좁고 인구도 많지 않은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소위 북방 민족
침략에 맞서서, 우리가 먼저 침략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들의 침략에 맞서서 때로는 물리치고 때로는 일정하게 굴욕을 감수하면서도 어쨌든 다른 나라에 완전히 통합되거나 되면 직접적인 지배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잠깐만요. 50분 타이머를 해놨더니 끝났다고. 한 1분만 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국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한국 역사, 우리 면면이 이어진 역사에서 없었어요. 오직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개화 개몽 시대라고 얘기하죠. 개화가 뭐 꽃 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대적 사유가 되면 아까 우리가 근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와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을 이렇게 연결되어 오면서 서구에서는 중세 봉건에서 어떤 개인의 발견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르주아의 세계, 시민계급 사회로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우리는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의 그 시기에 외부의 그런 포악한 힘에 의해서 근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민족 역사에서는 가장 비참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문학은 어땠는가를 이제 좀 보면서 소설은 어땠는가를 또 보도록 합시다. 3차 시에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6주 2차 시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